서울 도심 한복판, 특급 호텔 VIP 만찬장. 재계를 평정한 72살 노회장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0명의 VIP가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한 그릇만이 존재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밥 누가 만들었어? 당장 데려와.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총주방장도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밥을 만든 사람이 사흘 전까지 주방 구석에서 채소나 다듬던 20살짜리였다는 사실을, 그 아이의 손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한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틀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성그룹 계열 특급 호텔 주방에 한지수가 첫 출근을 한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만찬 이틀 전 점검이 한창인 주방은 분주했습니다. 셰프들이 재료를 손질하고 냄비 소리와 불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지수는 그 안에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당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20살이라기엔 너무 거친 손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었습니다. 보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맡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수의 시선이 주방 한쪽에 놓인 돌솥으로 향했습니다. VIP 만찬용으로 준비된 돌솥이었습니다. 지수는 당근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솥 표면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균열이 있었습니다. 솥 안쪽 바닥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쓰면 밥이 고르게 익지 않습니다. 뜸이 새어나갑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수백 번 들은 말이었습니다. 솥이 말을 해. 손으로 먼저 들어야 해. 지수가 솥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주방장 오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지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방 전체가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거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솥에 균열이 있는 것 같아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준혁이 끊었습니다. 고졸 보조가 솥 걱정을 해. 내가 밥을 망치면 이 호텔이 끝장이야. 다시는 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주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셰프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못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지수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발장 옆에는 고지서 2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월세 고지서와 병원 미납 영수증이었습니다.
지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지수는 가방 깊은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수님이 남긴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지수는 노트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쌀 고르는 법, 물 온도 맞추는 법, 뜸 들이는 시간. 맨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 내 손이 그 밥을 기억하고 있다. 지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방 불이 켜지기 전이었습니다. 지수는 구석 선반에서 어제 문제가 됐던 돌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솥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균열 부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역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솥으로 뜸을 들이면 절반은 증기가 빠져나갑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하곤 했습니다. 솥이 나쁘면 쌀이 억울하다고. 지수는 주방 한쪽 공구함에서 내열 실란트를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균열 부위에 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게. 오전 8시 셰프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가 양파를 다듬었습니다. 오준혁이 들어오며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는 지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찬 하루 전이었습니다. 주방 전체가 팽팽하게 돌아갔습니다. 지수에게 맡겨진 일은 여전히 채소 손질과 설거지뿐이었습니다. 밥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지수는 복도를 지나다 오준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쪽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내일 돌솥밥은 김선임이 맡는다. 연습 2번 했으니까 됐어. 지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한 척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이 조용히 조여들었습니다. 김선임은 입사한 지 3년 된 조리사였습니다. 실력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돌솥밥은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무렵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선배 보조가 낮게 말했습니다. 야, 어제 오 주방장한테 뭐라고 했다며. 조심해. 여기서 눈밖에 나면 바로 잘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지수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돌솥밥 페이지였습니다. 할머니의 글씨가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쌀은 씻은 뒤 30분을 불려야 한다. 물은 손목까지 잠기지 않게. 처음 불은 3개, 끓으면 줄이고, 뜸은 절대 열지 말고 15분. 지수는 그 페이지를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눈을 감고 순서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처음 불, 중간 불, 약불, 뜸.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솥을 맡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수가 12살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봐. 내 손이 알아서 할 거야. 지수는 그날도 해냈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 먹고 나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가 지수의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만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6시 지수는 어김없이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육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하루일 것이었습니다. 채소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하고 퇴근하는 하루.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주방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돌솥밥을 담당하던 김선임이 조리대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든 팬을 옮기다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기름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김선임은 비명을 삼키며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구급함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얼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2도 화상이었습니다. 주방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 지금 당장. 김선임이 주방을 나가는 순간 오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찬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돌솥밥 300인분. 대체 인력이 없었습니다. 오준혁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셰프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돌솥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 조절 하나를 잘못해도 전부 탑니다. 300그릇이 한꺼번에 망가집니다. 오준혁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목덜미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방 구석에서 지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오준혁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사흘짜리 보조가?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10년 넘게 했습니다. 오준혁은 잠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5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턱으로 조리대를 가리켰습니다. 망하면 내 책임이야. 2번 다시 이 주방 못 들어온다는 거 알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끈을 고쳐 맸습니다. 지수가 쌀포대 앞에 섰습니다. 쌀을 한 줌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쌀알을 눈으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것, 색이 탁한 것,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것을 하나씩 덜어냈습니다. 주변 셰프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쌀을 고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고른 쌀을 물에 헹궜습니다. 물빛이 탁해지는 횟수를 세며 씻었습니다. 3번, 그리고 물에 담갔습니다. 손목 안쪽을 물에 댔습니다.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찬물이어야 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불린 쌀을 돌솥에 옮겼습니다. 물 높이를 손가락 마디로 쟀습니다. 손가락 1000마디가 잠길 때까지.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3개. 지수의 눈이 솥에 고정됐습니다. 주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셰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오준혁도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지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솥뚜껑을 살짝 들어 증기를 확인했습니다. 하얀 김이 일정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불을 중간으로 줄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끓으면 낮춰. 밥이 놀라면 안 돼. 오준혁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수의 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쌀을 고르는 방식, 물 온도를 재는 방법, 불을 줄이는 타이밍,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사람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15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불을 약불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솥 뚜껑 위에 젖은 행주를 올렸습니다. 주변 셰프 한 명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 행주는 왜 올리는 거지? 옆에 있던 선임이 낮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 보는 방식이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시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5분. 뜸 시간이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서서히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단순히 밥이 익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올라오는 냄새였습니다. 셰프들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손을 멈추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준혁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솥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확히 15분이 됐습니다. 지수는 행주를 걷어냈습니다. 뚜껑을 들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얗고 풍성한 증기였습니다. 지수는 주걱으로 밥을 한번 뒤집었습니다. 솥 바닥에 얇게 붙은 누룽지가 보였습니다. 타지 않고 고르게 익은 황금빛 누룽지였습니다. 오준혁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어떻게... 지수는 주걱에 밥을 한 숟가락 올려 옆에 있던 빈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준혁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오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한 번 더 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셰프들이 하나둘 맛을 봤습니다. 탄성이 낮게 흘렀습니다. 보조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다. 그러나 오준혁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돌솥밥 준비됐습니다. 제가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만찬 시작 30분 전에 서빙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준혁은 돌아서며 주방을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수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걱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 대야 앞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잠겼습니다. 지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목 안쪽 혈관이 파랗게 도드라졌습니다. 꽉 쥔 손이었습니다. 오후 1시 해성그룹 VIP 만찬장의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재계 인사와 정부 고위직, 해외 투자자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식보가 깔렸습니다.
웨이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300명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상석에 강태성 회장이 앉았습니다. 72살이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50년을 재계에서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포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수프가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맛보고 멈췄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기다려온 것을 오늘 이만찬에 돌솥밥이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부터 그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이었습니다. 강태성은 빈털터리 청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충청도 산골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주머니에는 버스비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작은 밥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냄새만 맡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할머니가 먼저 봤습니다. 밖에서 서성이는 청년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돌솥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누룽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강태성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이 뭐가 아까워. 가서 잘 살아.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렸습니다. 강태성은 그날 이후 다시 걸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밥 한 그릇을 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그날 밥집 이름을 적은 누런 메모가 아직 있었습니다. 순임밥집. 드디어 돌솥밥이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회장 앞에 솥을 놓았습니다. 뚜껑을 들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강태성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냄새가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 냄새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고르게 풀렸습니다. 누룽지의 구수함이 혀 뒤쪽까지 퍼졌습니다. 50년 전 그 맛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했던 그 맛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웅성거림이 멀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50년 전 그 작은 밥집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밥 누가 만들었어? 당장 데려와.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준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 안은 만찬 마무리 서빙으로 분주했습니다. 강민준은 오준혁을 찾았습니다.
총주방장님, 회장님께서 돌솥밥을 만든 분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준혁의 얼굴에 흡족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긴 겁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조리사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5년차 조리사 박성호였습니다. 그는 오준혁을 바라보지 않고 강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닙니다. 저 밥은 저기 한지수 씨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박성호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듣고 있던 다른 조리사 한 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주는 주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대야 앞에 서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20살짜리였습니다. 손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혹시 한지수 씨입니까?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주는 잠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지수는 손을 닦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준혁이 지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뭐라고 할 건데. 분수를 알아야지.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다음 달 계약 연장해 줄게. 입 열면 그날로 끝이야. 업계에 소문내는 건 일도 아니야. 지수는 오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민준이 앞장섰습니다. 지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만찬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지수의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공간은 지수가 살아온 어떤 공간과도 달랐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흰 식보, 정장 차림의 사람들. 지수는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테이블에 앉은 채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찬장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지수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물기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이 밥을 만들었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밥 누구한테 배웠나?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그 손이 50년 전 기억 속 할머니의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지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함자가 어떻게 되나? 지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충청도에서 밥집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강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이수님. 그 이름이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수님 밥집. 이수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메모였습니다. 반으로 접혀 닳고 다른 종이였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지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순임밥집,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 지수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그 문장은 지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레시피 노트 맨 첫 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노트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첫 장을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두 문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50년 묵은 메모와 손때 묻은 레시피 노트. 필체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같았습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고. 저한테도 그 말 하시면서 이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청년.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 먼저 손짓한 할머니. 말없이 내온 돌솥밥 한 그릇. 그리고 일어서는 청년의 등을 향해 건넨 말 한마디. 그 할머니가 이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50년 전 내가 그 밥집에 들른 적이 있네. 빈털터리 청년이었어. 사흘을 굶었지. 내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내주셨어. 돈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가서 잘 살라고 하셨지.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걷기 시작했네.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그 밥 한 그릇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그 맛을 다시 찾으려고 수십 년을 헤맸는데 오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할머니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밥을 짓고 묵묵히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만 남기고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 손이 내 손에 있구나.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만찬장 밖으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는 50년의 시간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강태성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금 이 호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지수는 보조라고 대답했습니다. 입사한 지 사흘 됐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운 것들을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을 불렀습니다. 이 친구 내일부터 본사 VIP 식당 조리사로 정식 발령 내게. 강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굳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50년 전 내 할머니가 나한테 아무 데가 없이 밥 한 그릇을 줬어. 나는 그 밥 덕에 여기까지 왔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수십 년을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네. 지수는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오늘 그 밤 두렵지 않았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는데.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밥 앞에서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은 밥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그 할머니가 했을 법한 말이었습니다. 고스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호텔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운동화는 여전히 낡았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걸음은 달랐습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온 지수는 할머니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맨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 내 손이 그 밥을 기억하고 있다. 지수는 그 문장 아래에 볼펜으로 작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 사람을 만났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었지만 지수는 오랜만에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강태성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50년을 일궈온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계약과 협상과 결단이 쌓인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밥 한 그릇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지갑에서 누런 메모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장을 짚었습니다. 순임밥집,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 그는 메모를 접어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배경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은 50년을 건너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밥 한 그릇 같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기억나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